학생 여러분, 앞 슬라이드에서 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모든 학생이 과제를 작성을 하셔서 정해진 시간 내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30점, 중간고사 30점, 개인 보고서 첫 번째 나갔던 보고서 10점까지 합쳐서 출석 점수 포함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전략적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도입 사례로 그룹폰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 164페이지 보시면 그룹폰 웹사이트가 이제 캡처돼서 그 표지 화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룹폰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업입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의 업체죠, 그죠?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있듯이 그룹폰닷컴입니다. 설립은 2007년도에 미국에서 설립됐습니다. 거의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커머스 업체입니다. 36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물론 대한민국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2011년도 3월 달에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티켓몬스터나 쿠팡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소셜 커머스 업체였지만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업체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그러면 구글을 떠올리고요. 소셜 커머스 그러면 그룹폰을 떠올릴 정도로 거의 보통 명사처럼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폰을 도입 사례에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격 할인이라는, 즉 가격을 할인한다는 그런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자가 그룹폰을 도입 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매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높은 가격이 높은 가격 할인이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높아지지만 가격 할인을 많이 해줄수록 이익이 낮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가격 할인 전략이 신규 고객 유치 등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다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으로 제품에 관심이 있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성과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룹폰닷컴 같은 경우는 매일 할인을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 도시 특징에 맞게 설계된 특별 가격 할인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에 네일샵에서 가격을 할인 판매 촉진 활동을 또 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달러짜리 피자를 갖다가 5달러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시카고 아트 협회 사례처럼 회원들에게 64%의 할인 혜택을 주거나, 그러니까 그룹폰을 통해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이제 할인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룹폰이 이제 판매 촉진을 할 때 기업들과 이제 협의를 하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 할인 조건을 요구를 해서 그룹폰이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기업이 먼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 할인이 유효하게 진행되려면 최소 몇 명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뭐 100명이라든지 1000명이라든지 5000명이라든지 몇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판촉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촉을 알려서 참가를 유인하려는 동기를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촉을 통해서 상당히 뭐 혜택을 받던 사례가 시카고 아트협회인데요. 시카고 아트협회 같은 경우는 그룹폰을 통해서 가격 할인을 행사를 했고, 가격 할인 행사를 통해서 5,000명의 신규 회원을 유치했는데, 이 같은 결과는 시카고 아트협회에서 설립 이후 100년 동안 누적 가입자가 8만 5천 명밖에 안 됐는데 단시간 내에 5천 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할인 효과, 즉 판촉 효과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룹폰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시카고 아트 협회가 판촉 행사를 진행을 했고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up to 75% 오프 할인 가격으로 75% 최대 75% 가격으로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여기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제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그룹폰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룹폰 소셜 커머스에 대한 내용을 뭐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이제 할인 쿠폰 뭐 이런 것을 통한 구매를 통해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 설립 이후에 2008년도 이제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 상당히 미국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13년이 지났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달 만에 2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책에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룹폰 같은 경우는 매우 가치 있는 시장인 20대와 30대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5천만 명의 가입자에게 2,200만 건의 가격 할인 내용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2,200만 건이 일어났던 뭐 이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만 사업자 역시도 그룹폰을 통해서 효율적인 비용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죠. 시카고에는 120명의 사업자들이 그 당시에 한 해 뒤에 그룹폰을 통해서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룹폰 사업은 여러 도시들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잠시 나옵니다. 뭐 심지어는 그룹폰의 성공 때문에 그 구글이 그룹폰을 60억 달러에 인수할 생각으로 그룹폰 측에다가 인수 제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룹폰에서 제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폰 같은 경우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촉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을 해줬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여야 되는 기업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비용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공한 것이 상당히 유효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가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12장에서는 첫 번째, 가격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설정 세 가지 방법이 원가 기반 가격 설정이라든지 경쟁 기반 가격 설정, 그리고 이제 가치 기반 가격 설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DLP. EDLP의 원조가 거의 월마트죠. 그죠? 월마트가 주창을 했던 EDLP와 그리고 대부분의 소매점의 가격 전략인 하이로 가격 전략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키밍 전략, 스키밍 프라이싱 스트래티지와 침투 가격 전략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술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을 할인하는 다양한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 구매자에게 가격을 할인하는 전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비자를 기만할 잠재력을 가진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 가격을 수립하기 위한, 가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각각의 기업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시장 조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위 기업이라든지 2위 기업이라든지 3위 기업 또는 등회 기업들 같은 경우 서로 생존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고서 제출로 설명했던 브랜드 파워 1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브랜드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 전략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의 가격 전략과 그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가지고 있는 2위, 3위 기업의 경쟁 전략이, 가격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특정한 환경 조건 하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가격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한 기업 내에서조차도 여러 제품들과 서비스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 또한 시장 조건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서 가격 전략도 달라집니다. 물론 기업들이 유사한 가격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히 똑같은 마케팅 믹스가 없기 때문에 각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그 기업 자신만의 특별한 가격 전략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격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되는 것이 이제 원가 기반 가격 설정입니다. 즉, 원가 기반 가격 설정이라는 것은 원가에 기대 이익률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원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원가를.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원가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운송비라든지 뭐 재고 유지 비용 이런 거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기반 가격 설정 방법은 소비자들의 반응과 경쟁자들의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즉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원가 플러스 마진율 더해서 이익률을 더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원가에 시작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총 원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고정비, 변동비, 경상비 등을 총 수요 또는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합쳐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원가 기반 가격 설정은 다른 가격 설정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품목과 관련된 모든 원가가 확인되어야 단위당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이 방법은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를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제품이 생산량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달라진다면 그에 따라 가격을 더 올리거나 내려야 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 기반 가격 설정은 일반적으로 평균 원가에 근거해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쟁자 기반 가격 설정입니다. 즉, 경쟁자 기반 가격 설정이라는 것은 경쟁자의 가격과 비교하여 설정하는 방법. 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 경쟁자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사의 제품의 가격과 경쟁자의 제품 가격을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의 가격을 경쟁자에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싸다고 생각하느냐? 비싸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 브랜드의 인지도와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가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조 기업, 1위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경쟁자보다는 어떻게 가격을 낮춰야 될 것이고, 또는 경쟁자와 대적을 하려면 경쟁사와 가격을 거의 같게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같게 설정할 경우는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이나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가격을 같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반면 경쟁자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높게 설정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쟁사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특성이 더 좋다든지, 또는 기능이 더 많다든지, 또는 품질이 더 낮다든지, 또는 다른 가치가 있는 편익을 제공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경쟁사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반면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게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갤럭시 같은 경우도 제품별로 어떻습니까? 프리미엄급 단말기, 스마트폰 단말기와 보급형하고 가격 차이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삼성 같은 경우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 국내 시장에서 가격과 또 해외 시장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의 가격도 또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역시 이것도 경쟁 기반에 관련된 이야기고. 중국의 그 유명 휴대폰 단말기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성과 중국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합니다. 그건 애국심에 근거해서 또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겠죠. 뭐 이렇듯이 경쟁자의 가격 결정을 기초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경쟁 기반 가격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고려할 내용이 가치 기반 가격 설정 방법입니다. 즉, 가치 기반 가격 설정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지각된, 즉 소비자가 지각한 제품의 가치를 바탕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소비자들은 제품으로부터 기대하는 편익입니다. 베니핏을 제품 구입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는 비용과, 즉 돈입니다. 돈과 비교하여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이런 같은 경우에 그 브랜드를 내가 소유했을 때 얻는 기대하는 베니핏, 혜택과 내가 그 제품을 구입할 때 드는 돈, 이걸 비교해서 물론 뭐 베네똥이나 뭐 이런 뭐 티셔츠 같은 거하고 또 명품 그 백하고는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편익과 희생을 비교하여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가치가 된다면 기꺼이 몇백만을 들었으라도 명품 백을 구입하겠습니다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거나 또는 상당히 그 마인드 자체가 근검 전략하는 그런 마인드 같은 경우는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구찌가 아무리 뭐 베니핏을 많이 주더라도 그죠? 실제로 제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금전적 비용, 희생과 비교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죠. 그래서 소비자들마다 가치를 다르게 지각합니다. 다르게 지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근거해서 물론 소비자마다 다르지만 브랜드마다도 가치가 다르죠. 그죠? 자,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마케팅 관리자 같은 경우는 가치 기반 가격 설정을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이제 개선 가치 방법과 소유 비용 방법이 있습니다. 개선 가치 방법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 가치를 추정을 해서 임프루먼트 밸류, 즉 소비자들이 비슷한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을 추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 갤럭시 시리즈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제품이 개선이 됐죠. 그죠? S9 플러스 같은 경우 상당히 혁신적인, 제가 S9 플러스를 쓰고 있습니다만 혁신적이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출시됐던 게 S10 나왔을 때 더 업그레이드 됐죠. 그죠? 가격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갤럭시 S20, S20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비슷한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을 때 얼마나 더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추정을 해서, 그러니까 책에서 나옵니다. 그죠? 전자제품 회사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개발했을 때 이런 마케팅 관리자 같은 경우 많은 조사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을 해서 기존 제품과 비교한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 신제품이 얼마나 더 성능이 좋은지 또는 신제품의 개선 가치 등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그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림 12-2 같은 경우에 나옵니다만 개선 가치 같은 경우에 5개 차원에서 선명도,
디스플레이의 선명도, 그 다음에 범위, 보안, 배터리 수명, 사용 용이성 등을 가지고 기존의 휴대폰에 비해서 새로운 휴대폰이 얼마나 더 나은지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응답자들에게 이제 했을 때 이제 새로운 휴대폰이 기존 휴대폰에 비해서 20%더 선명하다,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뭐 배터리가 나아졌다, 보안성이 나아졌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다 계산을 해서 개선 가치가 약 한 21% 정도 높아졌다 하면, 기존의 휴대폰 가격이 만약에 $100였다면 새로운 신제품, 즉 가치 기반 가격으로는 신제품, 뉴 모델 같은 경우는 $21 더 추가된 $121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겁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소비자의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가에 관련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개선 가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 5G 같은 경우는 그 판매가가 159만 5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S20 5G 같은 경우는 135만 3천 원이고요. S20 5G 같은 경우는 124만 8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S9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S9 플러스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높아졌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가격 개선 가치 방법으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2가 지금 5월 중에 뭐 출시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기존 갤럭시 폴드 5G 같은 경우에 판매가가 239만 8천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 기반 가격 설정 두 번째가 이제 소유 비용 방법입니다. 소유 비용 방법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용 연수 동안에 소유 비용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광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형광등 가격을 $3로 책정을 했는데 수명이 6,000시간입니다. 근데 일반 전구의 가격이 $1고 평균 수명이 1,500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형광등의 수명 같은 경우는 일반 전구에 비해서 4배가 길지만 가격은 3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유 비용 방법을 사용해서 일반 전구의 수명과 형광등의 수명을 비교하면 일반 전구의 4배인 $4로 책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조사를 통해서 $1의 전구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전구 형광등에다가 $4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한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낮춰서 $3로 책정을 하는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소유 비용 방법을 계산을 하게 되면 내구재인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나눴을 때 뭐 한 10년 타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 10년 탔을 때 계산을 해보면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10년 나누면 매년 300만 원 가격대로 계산을 해서 10년 탄다고 보고 3천만 원대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소유 비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뭐 형광등 같은 경우 수명이 6,000시간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LED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전기료도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죠? 소비 전력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형광등의 소비 전력과 LED 전구의 소비 전력 계산하면 전기료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치 기반 가격 설정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품에 대한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대규모 마켓 리서치, 즉 소비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태도 변화까지 고려를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원가 기반 가격 설정은 소비자의 생각, 소비자의 가치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가치 기반 가격 설정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슬라이드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원가 기반 가격 설정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만 알면 되죠. 기업 내부만. 자, 경쟁자 기반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 내부 플러스 뭐 경쟁사까지. 그죠? 경쟁사까지 알아야 되고. 가치 기반 가격 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 플러스 경쟁사 플러스 소비자까지 알아야 됩니다. 소비자까지.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알아야만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그죠? 대규모의 마케팅 리서치가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가격 전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EDLP와 하이로 가격 설정입니다. 뭐 그 뒤에도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EDLP, E, every, E입니다. day, D입니다. low, L, pricing, P. 그래서 매일 낮은 가격. 매일 낮은 가격. 우리말로 하면 상시 저가 전략이 EDLP입니다. 하이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이로. 높게 받다가 경우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하이로 가격 전략입니다. 자, 상시 저가 전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형 마트 중에 물론 요즘은 할인이라는 점을 뺍니다. 그죠? 대형 마트 중에 대표적인 마트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월마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설립이 됐죠. 그죠? 지금 현재 다국적 소매 기업입니다. 설립자가 샘 월턴, 자기 성 월턴 빼고 월마트라고 지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성을 따서. 1962년도에 월마트를 창립을 했고, 현재는 더거 맥밀런이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40조 6,4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매장 수는 11,718개입니다. 전 세계에 11,718개가 있습니다. 진출 국가 수는 28개국이고요. 물론 대한민국에도 월마트가 들어왔죠. 그죠? 월마트 들어가가지고 대형마트 틈바구니 속에서 싸웠지만 뭐 결국은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철수를 했다고 실패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월마트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것을 매각을 해서 그 이제 자산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차원이지 이게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깨져가지고 월마트가 박살이 났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EDLP를 주창했던 초창기부터 주창했던 사람이 샘 월턴입니다. EDLP를 가지고 오늘날의 월마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칸소주의 벨턴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업원 수가 230만 명이죠. 그러니까 초유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
펼쳐져 있으면 미국의 유통시장과 미국인 생활 양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업체가 월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할인점의 대명사로 월마트, 그러니까 로우,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로 저가로 파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허벌판에 월마트 하나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물가 경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는 것이 월마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엄청난 규모죠, 그죠? 엄청난 규모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신선 제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과 생활 필수품,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장난감 모든 것을 파는 것이 월마트. 그 다음에 월마트 네이버후드 마켓이 있습니다. 기본형 월마트에 없는 야채, 과일, 육류, 신선제품 코너와 생필품 코너가 큰 것이 특징인 월마트. 근데 여기서는 네이버후드 마켓에서는 의류나 전자제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업종이 이제 월마트 슈퍼센터가 있죠. 슈퍼센터 같은 경우는 월마트와 네이버후드 마켓에 있는 모든 제품을 취급하고 엔진 오일, 타이어 교환까지 가능한 오토케어 센터와 정원용품 취급하는 가든센터, 메가스토어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일반형 월마트의 2배 이상의 크기인 월마트 슈퍼센터까지 이렇게 3개 유형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총도 팔죠, 그죠? 총알도 팔고 뭐 마트에서 라이플, 뭐 샷건도 팔고 이렇습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월마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월마트가 이만큼 커졌는가? 월마트의 이제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월마트의 경영 전략,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월마트에서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샘 월턴이 주창했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3가지 철학입니다. 첫 번째 철학이 일몰 법칙입니다. 일몰 법칙. 물론 이거 거의 몇백 페이지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월마트의 이제 성공 스토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업 관계상 간단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의 샘 월턴의 경영 철학 3가지 철학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일몰 법칙. 영어로는 The Sundown Rule입니다. Sundown Rule. 해지기 전에 해결해주라. 그러니까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월마트에 물건을, 초창기입니다, 어떤 특정 제품을 구입하러 왔는데 그걸 못 구했어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제품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라는 법칙이 The Sundown Rule입니다. 자, 두 번째, Exceeding Customer Expectation. Exceeding Customer Expectation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게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물론 일몰의 법칙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제품을 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The Sundown Rule, 두 번째가 Exceeding Customer Expectation. 자, 세 번째 철학이 The 10-foot attitude. The 10-foot attitude. 이게 이제 3가지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undown Rule, Exceeding Customer Expectation, The 10-foot attitude. 10발자국 안에서 대기를 내라. 고객이 물건을 찾으면. 요게 이제 초창기인데, 여기에 제일 핵심적인 전략이, 가격 전략이 Everyday Low Price입니다. 그러니까 Everyday Low Price는 샘 월턴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과언이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1960년대 그 당시에 미국의 대부분의 소매상들이 어떻게 했냐면, 평상시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특정 기간 동안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팝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고객들이 한산하다가 대형 소매점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특정 기간 동안에 할인된 가격으로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몰려버리죠. 그러니까 매장의 효율, 운영의 효율적인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사람이 없다가 할인할 때마다 복작복작 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법칙이 everyday low price. 그럴 건 어디냐? 매일매일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365일 매일같이 고객들이 넘쳐나지 않겠느냐. 이 철학으로 출발한 것이 샘 월턴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전략이죠. 그죠? 가격 전략. 앞서 이야기한, 물론 EDLP를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서비스에 관련돼서 exceeding customer expectation이라든지 고객의 이제 찾는 물건을 찾아주고 고객의 물건을 팔기 위한 the sundown rule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도와 관련된 the 10-foot attitude 이것 외에 핵심이 뭐냐면 EDLP였습니다. Everyday Low Price 이겁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 방법이 다르죠. 그죠? 물론 뭐 100% 하이로가 나쁜 건 아닙니다. EDLP 장점이 상당히 커요. 그죠? 그렇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EDLP는 Everyday Low Price는 최저 가격을 찾는 탐색 비용을 줄여줍니다. 탐색 비용. 그런데 또 뭐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긴장하고 있는 업체가 누가 있죠? 코스트코가 있죠. 코스트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회원제 할인점 아닙니까? 회원제. 도매점, 창고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코스트코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전략은 회원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1983년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보다 한 20년 늦게 출범을 했죠. 그죠? 짐 세네갈과 투자가인 제프리 브로트만이 창립을 한 게 이제 코스트코입니다. 물론 코스트코 전에 뭐가 있었냐면 프라이스 클럽이 있었어요. 프라이스 클럽. 후에 이제 코스트코와 프라이스 클럽이 합병을 해서 프라이스 코스트코라는 이름으로 쓰다가 지금은 또 이제 분리한 이후에 이제 코스트코로 쓰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취급 품목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한 4,00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4,000가지. 그리고 코스트코의 창업주인 세네갈 같은 경우는 마진율은 무조건 15%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가격제인데 15%보다 더 높아지면 마진이 높아지면 가격 할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가 아니고 하이로도 아니죠. 그죠? 하이 고가로 받다가 저가도 아니고 이제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받다가 거기서 또 할인을 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코스트코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판매 품목이 약 4,000가지입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낮췄냐?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제품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미리 정보 탐색을 해서 가장 양질의 제품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제품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가지 제품을 하지만 대부분 뭐 우유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한 회사 신용카드밖에 안 받죠. 그죠? 1국가 1카드 원칙으로. 얼마 전까지 이제 삼성카드하고 제휴를 했다가 요즘은 이제 현대카드로 2019년 작년입니다. 5월 24일부터 현대카드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장이 16개입니다. 전 세계에는 883개의 매장을 운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월마트에 비교해서는 잽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9년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서 35위, 미국 500대 기업 중에서는 14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네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죠? 월마트하고 또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그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유통기업 같은 경우 가격을 어떻게 하면 높게 책정해서 이윤을 늘릴까?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인데 경쟁기업보다 더 낮지만 로우 프라이스는 맞습니다만은 경쟁기업보다 낮지만 최저 가격은 아니거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역발상입니다. 거기에서 또 역발상합니다. 코스트코 같으면 어떻게 하면 가격을 더 낮춰 이익을 최소화할지를 고민하는 역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진율 15% 룰을 완벽하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에 대형 할인점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유통 마진이 제품마다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백화점은 50% 정도 됩니다. 마진율이. 근데 이제 코스트코는 15%를 딱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월마트가 성공했던 가장 큰 원인은 EDLP, Everyday Low Price. 이게 이제 핵심 성공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 앞서 똑같이 중복이 됩니다만은 월마트에 판매하는 제품이 한 14만 개 정도 된답니다. 14만 개 아이템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별로 경쟁을 하죠. 그죠? 제품 군 결길이. 근데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 4,000개 정도. 그러니까 품목별로 가장 품질이 좋고 값이 싸며 큰 사이즈 하나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 4-5개를 고객들이 비교하고 고르다가 하나만 사가고 3개나 4개나 안 팔리죠. 그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확실한 제품 하나가 잘 팔리는 게 낫다라는 원칙으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1년에 재고가 한 13번 정도 회전합니다. 재고 회전율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재고 회전율이 한 9차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보다 재고 회전율이 4번이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3차례나 재고 회전이 되고 있고 월마트는 9차례. 그러니까 끊임없이 팔아치우는 것이 코스트코의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월마트 사례만 중심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월마트의 EDLP와 코스트코의 가격 전략이 좀 차이가 어떤 게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업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EDLP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EDLP 같은 경우 최저 가격을 찾는 탐색 비용을 줄여듭니다. 뭐가? 월마트가. 책 예로 하이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이로 전략은 최저 가격을 찾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상시에 백화점에서 어떻게 팝니까? 백화점에서
뭐 시어저 같은 경우는 리바이스 청바지를 21달러 99센트에 판대하고 적어놓고 할인으로 그 전에 정가 24달러 99센트 이렇게 제시할 경우 있죠. 그죠? 원래는 29달러 99센트에 팔았는데 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21달러 99센트로 판다. 그러니까 3달러 정도 할인해서 판다. 이게 하이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팔다가 낮게 파는. 자, EDLP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취급한다고 지각할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이로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품질 가격을 팔다가 행사 때 이걸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라는 매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품질, 브랜드 이미지가 높지 않습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 하이로우를 해야지 효과가 있고 백화점이 EDLP를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대형 마트, 이제 할인이라는 이야기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마트, 예전에는 대형 할인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품목이 백화점과는 좀 다르죠. 그죠? 옷 같은 경우도 취급은 합니다만 의류가 고급 브랜드는 전혀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고급 브랜드를 EDLP로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제품 같은 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 자체가 EDLP와 하이로 전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 책에 나옵니다. 중고 가격 자체가 높죠. 그죠? 메이시 백화점에서 150달러에 판매하던 스웨터를 50달러에 로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진짜 상시 저가적인 JCPenney에서 옷 50달러에 판매하는 스웨터보다는 그 품질 높은 거를 잘 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메이시에서 50달러, JCPenney에서 50달러 각각 같은 가격으로 스웨터를 샀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품질의 수준은 메이시께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할 수가 있다. 소비자들이 판단이 달라진다. 이게 이제 하이로 전략의 장점입니다. EDLP 장점은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 찾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먹혀들었기 때문에 월마트가 거의 대형마트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부동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EDLP와 하이로 가격 설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제품 가격 전략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신제품을 위한 가격 전략을 개발하는 거, 뭐, 고민이 좀 되죠. 그죠? 자, 신제품이 시장에 있는 다른 제품과 비슷할 때는 신제품의 가격 전략이 다소 쉽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기존 제품에 의해서 제품들의 거의 정확한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기반의 가격 설정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혁신적인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라면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알아내어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신제품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가격 전략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시장 침투 전략, 즉 마켓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싱, 페네트레이션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밍 전략, 프라이스 스키밍 전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이 어쨌든 고민을 해서 이제 완전 신제품이었으니까 가격을 결정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에서 비슷한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신제품이지만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의 아이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플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가치 기반 가격 설정, 경쟁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좀 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뭡니까? 접혀지는 폴드폰은 처음 출시를 했잖아요. 그죠? 폴드폰 처음 출시했을 때는 기존의 그 스마트폰 가격 전략하고 좀 달라지는 완전 순수한 신제품 가격 전략으로 결정을 했겠죠. 그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침투 가격 전략입니다. 시장 침투 가격. 신제품을 도입할 때 초기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침투 가격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게 결정하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면 삼성의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침투 전략이 아닙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혁신 전략이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폴드 같은 이 전략이죠. 스키밍 전략.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 폴더 같은 경우 스키밍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신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 시장 점유율, 이익을 책정을 해서 도입할 때 초기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는 경험 곡선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마진이 상대적 낮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쟁자가 시장에 진출을 안 합니다. 저렇게 싸게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겠나? 이래서 누적 판매량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판매량에 따라서 생산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선발 진입자의 판매량을 따라잡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전략이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침투 가격 전략을 사용하려면 급속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생산 용량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낮은 가격이 소비자의 구매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 스스로 제품 품질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저가격 자체가 고품질의 신호가 되지 못한다는 점 고려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신제품을 구입할 때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세분 시장이 존재한다면 침투 가격 전략은 피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신제품 가격 전략은 상당히 싼 가격으로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으로 침투 가격 전략이 있고, 두 번째 전략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혁신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스키밍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스키밍 전략 같은 경우는 혁신자나 조기 수용자 같은 경우는 신제품 구입을 위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밍 전략 자체가 혁신 제품을 먼저 갖기 위해서 기꺼이 고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IT 기술, 테크놀로지 마켓 같은 경우에 이게 흔한 가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스키밍 가격 전략 같은 경우 앞서 이야기했던 뭐 갤럭시 폴더 같은 경우도 230만 원이 넘는 가격,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죠? 물론 책에서는 뭐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 디스크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고가격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뭐 어떻게 됩니까? 갤럭시 폴더 많이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고가의 이제 제품을 구입했던 사람들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지금 뭐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싼 가격으로 나오고 심지어 S20도 뭐
진짜 싼 가격으로 그 번호 이동을 해서 그죠? 구입할 수 있는, 물론 뭐 통신 대리점을 통해서 살 경우죠. 삼성전자에서 파는 것은 이제 원가를 다 받습니다만, 자급제 같은 경우는. 자, 어쨌거나 가격 전략이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고가로 가다가 후기 들면서 이제 가격을 낮춰주는 이 전략이 이제 스키밍 전략. 처음부터 낮은 가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시장 침투 가격 전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신제품 가격 전략.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EDLP 하이로 전략.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품 판매 가격은 EDLP 하이로. 소매상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제조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가격 전략으로 신제품 같은 경우에 시장 침투나 스키밍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전략이고, 이제부터는 가격 전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 전술이라는 것은 가격 전략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앞서 11장에서 우리가 이제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기업의 목표 5C입니다. 그죠? 기업의 컴퍼니, 그다음에 원가 코스트, 그다음 고객, 커스터머, 경쟁, 컴피티션, 그다음에 유통 경로 구성원 채널, 이 5가지 5C에 근거해서 기업의 제품들 전체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장기적인 접근법이, 즉 롱텀 어프로치가 가격 전략입니다. 그러나 가격 전술은 어떻습니까? 물론 5C도 고려를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특히 뭐 경쟁이나 유통경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단기적으로 가격을 변동시키는 기법이 이 가격 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텀 메소드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앞서 장기적인 접근법인 전략은 롱텀 어프로치, 전술은 숏텀 메소드. 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 전술은 경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쟁사가 일시적으로 가격 인하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을 할인해서 낮춰주는 것, 또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계산해서 또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가격 전술입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격 전술은 슬라이드처럼 크게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종 소비자를 겨냥한 전술이 있고요. 두 번째, B2B 가격 전술과 가격 할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가격 전술은 대표적인 게 가격 인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수량 할인, 계절 할인, 쿠폰, 리베이트, 리스, 묶음 가격 설정, 유인 가격 설정, 가격 계열화, 이런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격 인하는 어떻습니까? 가격 인하 같은 경우는 소매점에서 많이 하죠. 그죠? 초기에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이 가격 인하입니다. 마크다운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촉진 수단과 함께 가격을 할인할 경우에 이게 이제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물간 상품의 처리라든지 시즌 지난 제품 이런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을 낮추고 있죠. 그죠? 자, 팔리지 않는 제품을 재고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더 잘 판매되는 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팔리지 않는 제품을 떨이식으로도 팔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가격 할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팔던 가격보다 낮게 막다운이죠. 그죠? 꺼버리고
싸게 파는. 수량 할인 같은 경우는 사이즈 디스카운트가 많죠, 그죠? 사이즈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시리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용량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집니다, 그죠? 책에는 10온스 3달러 89, 15온스 4달러 49센트, 20온스 5달러 99센트 이렇게 세 종류의 용량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커질수록 온스당 가격이 낮아지는 수량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 목표는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 때마다 더 많은 양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리고 브랜드 스위칭을 통해서 스위치 브랜드를 통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량 할인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살 경우에 더 큰 용량을 구입할 경우에 가격을 할인하는 이런 전술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 할인이 있죠, 그죠? 계절 할인 같은 경우는 비수기 동안에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내리는 것.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죠?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 거의 뭐 불가능하게 됐습니다만 해외여행 패키지 같은 경우도 성수기와 비수기 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호텔, 그 다음에 스키리프트 시즌 티켓 같은 경우도 하이원 같은 경우도 가격이 다르듯이 그런 것을, 그 다음에 바베큐 그릴이라든지 휴가 패키지, 항공 요금 뭐 이런 것도 다르고, 그죠? 그런 것들도 가격대가 달라지는 것들 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쿠폰 같은 경우는 생산자, 소매점, 신문 이나 제품, 선반, 계산대, 인터넷 우편으로 발송되는 쿠폰이 있습니다. 그 쿠폰을 잘라서 가지고 올 경우에 쿠폰에 적혀져 있는 할인율에 따라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그런 경우가 이제 쿠폰이죠, 그죠? 쿠폰을 통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즉석 쿠폰, 앞서 뭐 그루폰 같은 경우도 할인율을 적용을 해주는 그런 업체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 소비자에게 즉석 쿠폰을 제공하는데 월마트에 방문한 소비자가 29.99달러에 판매되는 핫휠 비디오 게임을 본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그 제품의 바코드를 찍어 쉐비닷컴에 들어가면 1마일 떨어져 있는 타겟에서 같은 품목을 19달러 99센트에 파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쿠폰을 통해서 하게 되면 특정 마트에 가면 또 할인해 준다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예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쿠폰 잘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도 또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뭐 그런 것들 가격 할인 전략입니다. 그 다음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 가격을 깎아주는 또 다른 가격 할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가격에서 몇 퍼센트를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게 리베이트입니다. 쿠폰은 적각 할인이고 리베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구매 후 1년의 절차에 따라서 구매 내역을 생산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면 정해진 할인액만큼 현금을 보내준다는 약속.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제조업자 같은 경우 리베이트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팔 수 있는, 그 다음 리스, 가격 할인, 쿠폰, 리베이트 등이 제품 사용을 자극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리스 형태를 통해서, 리스 같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구매하도록 하고 매달 일정한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리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함으로써 초기에 이제 많은 비용을 들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고급차 같은 경우 리스 많이 합니다. 벤츠라든지 뭐 GV,
80이라든지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리스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뭐 가격 할인 이런 것보다도 고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리스를 선호하는 이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새로운 모델을 제공을 하고 중고차 폐기나 중고 처분 이런 걱정도 없기 때문에 리스를 통해서 가격 전략을 통해서 전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묶음 가격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많죠, 그죠? 그 케이블 TV, 전화, 인터넷, 그 다음에 휴대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이동통신과 인터넷과 케이블 TV를 함께 하면 더 싸게 해주는. 그러니까 묶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해지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제품을 묶어서 개별로 구입할 때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묶음 가격 설정입니다. 우리가 햄버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세트 메뉴로 하게 되면 버거, 콜라, 프라이드 포테이토까지,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까지 각각 구입하는 것보다 더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고, 요즘 같은 경우도 뭐 버거킹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매일 쿠폰을 보내오죠, 그죠? 세트 메뉴 쿠폰 가격. 그러니까 쿠폰이 있는 사람은 기존 세트 메뉴보다 더 묶음 가격보다 더 싸게 하는, 그러니까 중복으로 해서 가격 전술을 취합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유인 가격입니다. 유인 가격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에 는 거의 마진이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서 점포의 방문객 수를 늘리려는 전술이 유인 가격입니다. 리더 프라이싱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역마진 나는 제품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끄는 뭐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마진 없이 선착순 수량 몇 개 할인해서 판매하는 이런 전략들. 요즘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이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로스 리드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로스 리드.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통해서 판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보충하는. 그다음에 가격 계열화가 있습니다. 가격 계열화 같은 경우는 유사 제품이 되어 있어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의 가격을 정하고 품질의 차이 등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격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이 가격 계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룩스 브라더스 닷컴에서 이런 전략을 취했죠, 그죠? 세 종류의 셔츠 가격이 79달러 99센트, 그 다음에 135달러, 그 다음에 295달러, 이렇게 세 개의 셔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9.99달러, 99센트 같은 경우는 막 입을 수 있는 다림질이 필요 없는 셔츠 같은 경우 그 가격대로 팔고요. 면 소재의 셔츠는 135달러, 그 다음에 최고급 셔츠 같은 경우는 295달러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지, 뭐 그러니까 뭐 최저 가격을 할 건지 최고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에 따라서 중간 가격 135달러, 너무 싼 것보다 너무 비싼 것보다 이렇게 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소비자의 이제 그 중위 가격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는 게 이제 오른쪽 편 B2B 가격 전술과 가격 할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B2B 같은 경우는 소비자보다 좀 다르죠. 그래서 계절 할인이 제일 먼저입니다. 물론 뭐 유사한 형태의 계절 할인이 있습니다. 그죠? 소비자를 겨냥한. 그러니까 계절 할인 같은 경우는 소매상이 정상적인 계절에 앞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데 하이마트가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에어컨을 판매를 했을 때, 그죠? 에어컨 판매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되기 전이, 그러니까 겨울 시즌에 내년도 팔 걸 먼저 발주를 해서 구입을 하면 가격을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그 제품 생산 일정을 용이하게 계획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비시즌에 구입할 경우, 선주문할 경우에 계절 할인으로서 싸게 파는 거. 이게 이제 B2B 가격 전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제 현금 할인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송장 가격에서 추가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원 내용인데 뭐 이 내용을 이제 국내 그 학자들이 그대로 또 뺏겨가지고 촉진 관리에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일 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총 송장 가격의 3% 할인 받도록 해주고, 그때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총 금액 전체를 지불해야 되는 게 이제 3/10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빠른 대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할인을 하는 경우가 이제 현금 할인이고, 공제 같은 경우는 얼라운스잖아요. 그죠? 얼라운스 같은 경우는 중간상에게 가격을 낮춰주는 또 다른 전술로 광고 공제, 입점 공제 같은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광고 공제입니다. 같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같이 광고 보조금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체의 상품을 등장시키는 대가로 유통업자 광고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들. 그다음에 입점 공제는 우리 제품을 취급을 해주면 또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것이 이제 입점 공제고, 수량 할인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구매하는 양에 따라서 가격을 낮춰주는 겁니다. 단가를. 그러니까 누적 수량 할인 같은 경우에 특정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거래에서 구매한 총량을 기준으로 수량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적 수량이기 때문에 거래선을 중간에 바꾼다든지 이러면 가격 할인 혜택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 공급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서 누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비누적 수량 할인 같은 경우는 단일 거래에서 구매량에 기초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500개 구매를 하면 40% 할인, 5,000개, 4,999개 주문하게 되면 501개부터 4,999개 주문하면 50% 할인, 5,001개 이상 주문하면 60%까지 할인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비누적 수량 할인이다. 그러니까 1회 구매 시에 주문 처리 비용이나 수송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500개까지는 40%, 501개부터 4,999개까지는 50% 할인, 5,001개 이상은 60% 할인, 뭐 이런 내용들로 적용하는 것이 비누적 수량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전략이 균등 수송 가격과 지역 가격 설정이 있습니다. 균등 규격 가격 설정은 어떻습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가장 단순한 형태의 구매자 가격입니다. 즉 구매자의 구매 장소, 거리와 관계없이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땅이 뭐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제조업체가 어떻습니까? 희망 소비자 가격 이래서 소비자 가격 이렇게 붙여가지고
동네 고만가에서 구입하든지 슈퍼에 사든지 새우깡 하나에 300원 이렇게 가격을 붙였던 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브라보콘 한 개에 500원 희망 소비자 판매 가격에서 업체나 업체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균등 수송 가격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가격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많이 없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국토가 넓다 보니까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별로 평균 수송비를 근거로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뉴욕이 동부 아닙니까? 미국 동부에서 미국 서부인 로스앤젤레스까지 각각의 주를 7개의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역마다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지역 가격 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있어는 뭐 지역 가격 설정이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팔리던 새우깡이 전라도 가면 더 비싸고, 뭐 해태제과의 본사가 뭐 전라도에 있다고 해서 강원도가 더 비싸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균등 수송 가격으로 결정한 가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2B에 관련된 겁니다. 소매상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B2B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대량 구매처 같은 경우는 납품가가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형 마트인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공급하는 가격은 좀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재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판매도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좀 오래 계속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서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그 다음에 일반 소매점에 따라서 공급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B2B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매입 가격을 바탕으로 소매업체가 또 가격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략적으로 가격 지침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소비재품인 선행류라든지 그다음 유제품 뭐 등 앞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산업별로 대표 브랜드 파워 1위 업체들 한번 보시고 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재가 있고 내구재가 있고 그런 것별로 가격 전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설정의 법률적, 윤리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률적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 있죠. 그죠? 매우 많은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과 전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도덕한, 그러니까 이제 비윤리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가지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격 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 윤리적 문제를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만, 불법적인 가격 광고, 이거는 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탈 가격 설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 고정 있고 가격 차별화가 있는데, 먼저 기만 또는 불법적인 가격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이 되죠, 그죠?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속이는 광고, 기만 광고는 불법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딜러, 미국 같은 경우 자동차 딜러가 이제 제품을 판매합니다. 최고의 할인이라는 광고 같은 경우는 과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도시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정함. 이라는 광고를 내보냈다. 최고의 할인이라는 광고를 통해서 차를 파는 거하고
이 도시에서 가장 낮은 가격 보장함이라는 광고. 근데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은 기만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만 광고가 생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과장 같은 경우는 거의 처벌까지는 안 갑니다만 기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을 광고와 같이 하잖아요. 그죠? 테스코 같은 경우에 영국의 이제 대형 마트지 않습니까?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큰 할인이라는 광고를 테스코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코가 영국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자율심의국 기구에 의거 규제를 받아가지고 캠페인을 중단하도록 강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큰 할인이라는 이런 이제 광고 문구를 달아도 문제가 없는데 영국 같은 경우 규제를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기만적인 준거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제품의 50% 뭐 등. 자, 기만적인 준거 가격이라는 것은 그 정가가 명시가 되어 있을 수 있죠. 그죠? 정가가 명시가 되어 있고, 광고에, 예를 들어서 정가가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해당 제품의 50% 할인된 가격에 판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정가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팔려 나갔는지 평상시에, 그게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을 때, 이게 이 정가와 할인된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이 기만적인 준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만적인 준거 가격도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만 광고 중에 하나가 이제 유인용 손실 가격 설정이 있습니다. 최근 383페이지가 있죠. 그죠? 원가 이상을 책정하여 점포 판매를 늘리는데 활용하는 가격이 아까 이야기한 유인용 손실 가격 설정입니다. 그 로스 리드 프라이싱. 그러니까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가격. 그리고 이제 슈퍼마켓이나 할인점에서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원풀원 같은 경우에 원래 가격이 원가의 2배가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원풀원인데 가격 자체가 달라질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풀원이라 해놓고 한 개 가격으로 했을 때 평상시에 한 개 팔았던 것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원풀원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끼 가격도 있고 전환 가격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미끼 품목. 그러니까 소비자를 꿰기 위해서 점포에 오도록 한 후에 미끼 품목은 이거는 진짜 나쁘니까 이걸 사지 말고 이 제품을 사세요. 이렇게 미끼를 물도록 만드는 것이 미끼 품목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이 베이트 앤 스위치입니다. 뭐 이런 것은 기만이죠. 그죠?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약탈 가격 설정입니다. 약탈 가격 설정이라는 것은 기업이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낼 의도를 갖고 자사 제품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매주 낮은 가격으로 설정했을 때 이것을 약탈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탈 가격 설정은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경쟁 행위이기 때문에 시험은 독점금지법에 의거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의거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 가격,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으로 낮추는 것이 이게 이제 약탈 가격인가? 뭐 이런 것이 좀 고민스러운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책에 보시면 그 약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이유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증명만 되면 뭐 금지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기업이 경쟁자를 몰아내거나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증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탈 가격을 신고했던 원고가 해당 기업이 평균 원가 이하 가격으로 책정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기업의 내부 원가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닷컴이 지금 거의 미국의 그 서점을 거의 점령을 했죠, 그죠? 그래서 개인 서점을 대표하던 미국 서점협회가 아마존을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죠? 고발을 했습니다. 사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베스트셀러를 정가가 25달러인 베스트셀러를 9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법부가 그걸 조사함에 있어서 해야 될 이슈가 이제 대형 서점의 의도, 즉 아마존의 의도가 소형 서점을 시장에서 내쫓기 위한 것인지 점포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다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쟁적 가격 전략인지 뭐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이게 약탈 가격 전략이 맞다면 처벌을 받겠죠. 뭐 그런 것들. 그렇지만 어쨌거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서점 업계를 거의 고사를 시켰죠. 그죠? 그런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책에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차별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격 차별화. 가격 차별화 같은 경우도 몇 가지 경우가 또 이제 불법으로 또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제품을 다른 재판매업자들에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때, 대기업에게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할 때 이것은 가격 차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업체마다 이제 가격 차별을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 이게 유통 관련 법이 좀 엄격해서 대기업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매겼을 경우에 가격 차별로 간주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수량 할인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양에 따라서 구매자별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당하지만 단순히 이제 업체별로 차별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학생들과 노인들이 식사나 영화 티켓에서 할인받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이베이와 같은 경매에서 판매자는 동일한 품목을 서로 다른 최종 구매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시 다르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가격 차별화 하더라도.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는 뭐 그런 영향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이제 가격 고정입니다. 담합에 관련된. 그러니까 가격 고정은, 프라이스 픽싱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담합을 하는 경우. 우리 가격 더 내리지 말자. 이렇게 이제 담합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셔먼법에 의해서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고정이 있고 수직적 고정이 있습니다. 즉 경쟁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동일한 유통 경로 수준의 경쟁자들이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담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 수평적 가격 고정이고요. 수직적 가격 고정은 하나의 유통 경로에서 다른 수준에 있는 유통 경로 구성원들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수직적 가격 고정입니다. 제조업체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수직적 가격 고정인데 수직적 가격 고정은 조금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가격 고정은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12장 같은 경우는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 기반 가격 설정 이런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EDLP와 하이로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과 관련된 침투 전략, 시장 침투 전략과 스키밍 전략 이런 차이점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약탈 가격 설정 개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88페이지 보시면 사례 연구 같은 경우가 좀 나오는데요. 미국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격 전쟁이 나오죠. 그죠? 미국 이동통신의 버라이전, AT&T, 스프린트, T모바일 같은 통신 회사들이 전략적 가격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뭐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신 가입자가 거의 3억 2,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102%가니까 한 사람이 뭐 폰 하나 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100%가 넘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들은 이미 모든 가능한 소비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소비자들이 고갈됐을 때 전략적 가격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88페이지입니다. 섹션 좀 나눠져 있네요. 참가자들 해서 1억 870만 명의 가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선두인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즈와의 조인트 벤처인 버라이전이 있었죠. 선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더하여 버라이전은 자신들의 무선망을 통하여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브로드밴드, 광대역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했다. 버라이전은 최초로 3G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장 큰 4G LTE망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버라이전은 159개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버라이전은 159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포춘 500대 기업에 등재된 기업들 모두에게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T&T의 뿌리는 1876년 알렉산더 그라이엄 벨의 전화기 발견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록 가입자 수 1억 100만 명입니다. 에서는 버라이전 다음이긴 하지만 더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AT&T는 4G 기술을 이용한 가장 빠른 초고속 통신망과 99.999%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가장 넓은 국제 무선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린트 넥스텔은 약 5,5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3위 기업으로 가장 최근의 혁신은 처음으로 무선 4G 서비스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워키토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넥스텔과 합병했지만 넥스텔의 2G 서비스와 스프린트의 3G, 4G망을 분리하여 운영한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는 2013년 말에 넥스텔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T모바일 USA는 도이치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데 2011년, 2012년에는
AT&T, 스프린트를 포함한 몇몇 경쟁자들에 의해 인수가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3,38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T모바일은 국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의 경쟁자들이 버라이전, AT&T, 스프린트, 넥스텔, T모바일 이렇게 네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위 업체가 870만 명의 버라이전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섹션 보시면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경쟁이 일었었습니다. 그죠? 통신 서비스의 원가는 지속적으로 내려갔지만 소비자들이 내는 청구 금액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시장에서 가격을 높이는 것은 수익을 높이는 조건이 아니다. 주요 통신 회사들은 신규 가입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시장 포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를 원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의 고객들을 뺏어와야 하므로 이것은 격렬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업이 요율 인하를 통해 가입자를 끌어들이려고 시도하면 이익이 낮아지는 피해를 입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 있다. 동시에 특히 가정전화를 포기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는 일반 전화 사업의 축소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 경쟁자들이 사용하는 전술들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4G 서비스가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보자. 버라이전은 4G망에 대해 5GB 월데이터에 $50의 요금을 매겼는데 이는 3G망에 월 $60보다 싼 것이었다. 스프린트는 무제한 4G 데이터를 월 $60에 책정했는데 이것은 3G망의 5GB 데이터 요금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4G망이 전 세계적인 커버리지가 아니었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이 자주 더 많은 3G 사용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소비자에게 최선의 선택은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진보된 데이터망을 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음성통화만 선호한 시장도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011 안 바꾸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2G에 머물러 있습니다. 5G까지 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브라이전은 무제한 음성 문자 서비스와 가족 결합 요금제를 통해 요금을 낮췄다. 이에 대해 AT&T는 즉각 브라이전의 요금 체계에 맞췄으며 T모바일은 이미 무제한 음성 요금을 $60에 내놓았는데 이것은 AT&T와 브라이전의 새로운 요금보다 $10 낮은 것이다. 스프린트는 이미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브라이전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연간 $240, 가족 전체로는 $60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보시다시피 가격 전략들이 나오죠. 경쟁 기반, 경쟁사 비교 전략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전 무선망 CEO인 로웰 맥아담에 의하면 음성통화 요금을 낮추는 목적은 더 비싼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쟁자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이라는 면에서 보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브라이전은 음성통신에서 5억 4천만 달러를 포기하면서 데이터 요금제의 변화와 데이터의 고마진으로 9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무선 통신회사들의 수익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음성통화, 문자 또는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더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단말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말기 가격을 낮췄다. 아이폰은 때론
2년 약정 판매를 위해 구입 가격보다 낮은 $200에 판매한다.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그러니까 제조업체인 아이폰을 싸게 사서 어떻게 됩니까? 통신 서비스로서 남겨 먹기 위해서 이렇게 팔기도 하죠. 그죠? 급격하게 변하고 빈번하게 혁신되는 시장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브로드밴드의 사용 증가로 네트워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휴대폰 회사들이 서비스의 실패와 고객 불만을 피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투자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음성 요금이 더 떨어지면 데이터 요금제로부터의 수익은 더 이상 기업들이 필요한 마진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몇몇 무선통신 공급업자들은 통합되고 다른 것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동통신 업체가 SK, KT, LG, U+, 알뜰 통신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4강 체제인데 알뜰 통신 요금 같은 게 거의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서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5G 서비스가 되면서 통신 요금이 좀 더 올랐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G 쓰면서 한 달에 20% 할인 약정을 통해서 4만 원대로 6.5GB를 쓰고 있습니다. 6.5GB에 월 음성통화 무제한 4만 원대로 쓰고 있는데 5G로 바꾸면 아마 통신요금이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가격 전쟁입니다. 가격 전쟁 내용을 사례 연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390페이지 보시면 또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이런 예들을 답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 가격 설정과 관련된 전략적 가격 설정 방법에 관련된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침을 조금씩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